그럼요. 지금 현대차나 폭스바겐 이런 차들이 뭐 다음 달 정도까지는 가격을 안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 관세 25%가 발효됐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안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가 괜찮았습니다. 왜냐? 그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빨리 사들여야 되고 하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주식시장은 그대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으면 주식시장도 올라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뭐 그대로 원웨이 하방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덮칠 공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관세 같은 걸로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을 잡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경기도 선순환시키겠다는 건데요. 그 하나도 인플레가 치솟고 그다음에 채권금리도 같이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금리가 높은데 누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비상폭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유예할 때 말한 게 채권금리 때문에 유예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가장 떨게 하는 게 채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그렇냐?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은 지금 빚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1년에 약 한 10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뭐 롤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8조 달러 정도는 롤오버하고 2조 달러는 신규로 발행해야 미국 예산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0년물 금리가 4.5%까지나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뭐 지금도 당장 방위비보다도 이자 내는 게 미국 예산에서 더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빚이 통제불능 상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론조사도 흔들리는 거고요. 취임보다 14% 더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0일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잖아요. 145% 올라간 게 그대로 유지됐는데 문제가 뭐냐? 월마트 같은 곳에 들어오는 상품의 60%가 중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월마트는 뭐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의 저소득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재고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과거 가격표를 붙여놓겠지만 이제 좀 지나면 아무리 미국의 월마트라고 해도 다른 데서 소싱을 아무리 빨리 해와도 그걸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올라간 택이 붙은 날이 고고도 옵니다. 그 기사에 따라서 다른데 3개월, 1개월, 6개월도 된다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택이 새롭게 붙기 시작하면 미국에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저소득 서비스업 백인들에게 그 타격이 집중적으로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되면 미국 국내 여론도 크게 흔들릴 거거든요. 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저렇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라 협상을 하자 하는데도 잘 응하지 않는 게 그때를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중국에 오히려 파워가 생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전에서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요. 미군보다 20배나 더 죽었지만 전쟁을 승리합니다. 시진핑은 자기들의 시체를 딛고라도 미중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의 콧대를 꺾어 놓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시기가 트럼프에게는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10% 20% 관세일 때는요 서로 이제 너도 부담하고 나도 부담하고 해서 나눠내자라는 게 어느 정도 됩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0% 올렸을 때는요 미국의 공급망 관련된 전문지들의 기사를 보면 월마트나 이런 데서 그 중국 공급자들을 압박합니다. 더 깎아라, 더 깎고 좀 더 싼 걸로 대체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10%를 니들이 부담해라 라고 한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20% 되니까 니들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자 라는 쪽으로 가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40 몇 프로 트럼프 말듯이 60% 이렇게 되면 서로 부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같이 부담하자고 한다고 10% 관세 매겨서 이제 10% 더 부담하자고 한다고 그거를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어요. 위안화 환율을 4, 5% 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통해서 2, 3%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말했듯이 60% 지금은 145% 아니면 최고 245% 이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이게 그대로 갈 경우에는 미국 국민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다이소 같은 달러트리라고 있어요. 1달러 샵 같은 게 있는데요. 달러트리나 5빌로우라고 5달러 밑으로 하는 이런 좀 고급 다이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이 지금 거의 소싱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그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미국 국민들이 관세 부담을 어떻게 지는지 한국 기업을 통해 미국에 보여준 적이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50% 매겼습니다. 왜냐? 한국 세탁기가 너무 잘 팔리니까 미국의 월풀 같은 세탁기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 세탁기에 관세를 매겼어요. 그래서 진짜 팔비틀어서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약 한 서로 900명, 900명에서 1800명 정도 일자리를 늘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 관세 때문에요. 미국인이 부담은 총 한 1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자리는 1800개 정도 늘었잖아요. 결국 일자리 하나당 관세나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전부 십시일반해서 만든 일자리 하나당으로 계산해 보면 82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0억 넘는 돈을 들여서 일자리 하나를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된 거죠. 그만큼 비효율적이게 일자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만큼 좀 비효율적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월풀이 치고 올라가서 월풀이 1등이 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월풀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는요,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지금 미국은 핵심 생산 라인, 특히 반도체나 철강, 자동차 같은 거는 미국 안으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신들의 안보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단순히 세탁기로 말해서 그냥 세탁기 정도일까 생각할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안보를 들여서 반도체나 철강이나 자동차 공장을 옮기겠다고 하는 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가 피를 흘리겠다 해서 가져오는 거니까요. 결국 미국 국민들이 그거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한 월마트나 이제 세탁기나 이런 데 택이 달라지고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부담하게 될 때는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겠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느냐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세로 산업을 보호했을 때 서민들이 어떻게 짐을 나눠지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만큼 농산물 관세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장 클릭 많이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물가 비교하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이런 데 가봐도 한국보다 그렇게 안 비쌉니다.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농산물이나 이런 거 훨씬 싸죠.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먹느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은 보호하지만 한국의 이제 도시 서민들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 있어서 가장 약자는 도시 서민이거든요. 농민들보다는요. 물론 농민들도 우리가 그 대농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이 1970년대 1,400만, 1,500만 되던 데서 이제는 거의 200만으로 줄어들고 대부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대만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음식 물가가 상당히 싸잖아요. 대만만 해도 좁은 국토에 여러 사람이 살지만 이제 그 농산물 관세를 많이 낮추고 있어서 이게 좀 싸게 식재료하고 그 식당 같은 데서 싸게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도시 서민 같은 경우는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사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비싸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걸 보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관세로 어떤 세상을 보호했을 때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진다는 걸 사실 우리 식탁 물가나 한국의 식품 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보다도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민소득 8만 달러 국가지만요. 사실 미국에는 한국만큼 저축해놓고 사는 문화가 없어요. 거의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관세 정책 역풍으로 월마트를 갔더니 모든 게 이제 딱지를 붙이는데 비싸지기 시작하면 미국의 이제 그 서민들은 정말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트럼프 지지층이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 폭풍은 미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90일 유예해놨고 이제 중국산부터 이제 올 텐데 그조차도 이제 미리 재고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진되는 이후 앞으로 3개월 후 4개월 이후부터 그 미국 서민들에 대한 후폭풍이 바로 밀려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여론이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앞으로 트럼프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급 유턴하는 게 올 수 있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치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경기는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 상황에서 미국의 소매 업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2025년 말까지 65개 매장을 폐장할 거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거의 가장 큰 거는 쇼핑 같은, 그러니까 메이시스 백화점이 아니라 쇼핑이 이제 다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소비의 변곡점에 와 있으니까 이런 데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관세 폭탄까지 오고, 미국이 사실 오랫동안 호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돈을 너무 풀어가지고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주가도 오르고 호황이었던 게 맞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관세가 더 얹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소비나 이런 게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고,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침체 우려가 6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가 한번 침체로 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트럼프라도 제대로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나 연준에서 원하는 대로 경기가 모두 돌아갔다고 하면 지금까지 침체가 없어야 되고 주가 지수는 늘 올라야 됐죠.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한다고 해도 못 올려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타이밍도 그동안 미국이 방만하게 돈을 써왔는데, 뭐 바이든 때부터 시작해서 연 한 1조 4천억 달러, 뭐 2조 달러 가까운 적자를 보고,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왔으니까요. 이 방만한 걸 어떻게든 줄여야 될 상황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에서 관세가 또 한 번의 충격을 더 주면서 미국이 이제 정말 침체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앞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정치, 이 관세 전쟁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의 상황 때문에 탄핵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느껴지고, 뭐 사실 미국에서도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뭐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무슨 국유화한다고 했을 때 한 하원 의원이 와,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 같으면요, 트럼프 대통령 이미 탄핵 여러 번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주식 사라 라고 자신의 그 소셜이죠, 트루스 소셜에 그냥 글을 올리면서 DJT라고 자기 회사의 그 티커, 주식 티커를 올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푼다고 하면서 자기 집안이 온통 암호화폐를 만들고 자기 이름의 민코인, 부인 이름의 민코인까지 만들다 보니 사실 한국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탄핵 여러 번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려면 아직 멀고 멀었습니다. 한국은 뭐 워낙에 대통령을 탄핵한 게 벌써 이 짧은 대통령제에도 벌써 2번이나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에서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탄핵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다고 현재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서 좋아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S&P 500 지수가 한 그 20% 정도 떨어져가지고 조정 국면에 잠시지만 들어갔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관세 전쟁을 일으키니까 주가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노후는 뭐냐? 모두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401k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의 노후는 사실상 주가 지수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지지층마저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지율이 한 42%로 취임 이후에 한 14%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은 미국 내에서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주가 지수가 한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하려면 첫 1년 안에 모든 걸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때뿐이다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속의 머리에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 1년, 그리고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 전에 뭐든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중간 선거에 판별을 받는데, 중간 선거에서 사실은 승리를 거둔 집권 여당은 미국에서도 거의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당이 있으면 다음 그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이 있다면 그 대통령 선거 직후가 아니라면 그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요,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1년 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과격하게 나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얼리티 쇼 출신, 쇼 진행자 출신이고 여론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민감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론만 보고, 국내 여론만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1년은 이렇게 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점을 찾고 시장을 다시 밀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말은 과격하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지만 불법 체류자들 내보낸다, 뭐 이민 단속 강화한다 라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때보다도 불법 체류자 덜 잡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경을 넘는, 그리고 국경을 잘 닫아놔서 국경을 넘는 불법 체류자는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강제로 밀어서 내보내는 사람 숫자는 오히려 오바마 때보다 적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보낼 때 워낙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그 인권 침해 논란이 나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과 주가 지수를 늘 봅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하지만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가 할 만큼 했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때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오면 또 다시 시장에 요동치고 다시 올라가든가 아니면 또 어떤 길을 다시 찾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총의가 모아져 있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 퓨 리서치 센터나 이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을 아주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비호감이라는 비율이 미국에서 약간 80%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총의가 모여졌다는 거기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대해 그 수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중국에 대해서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절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그리고 ZTE 이런 데 제재했던 것도 거의 유지했고요.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중국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바이든 때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H20 같은 뭐 엔비디아의 좀 저사양 GPU까지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미국이 했잖아요. 중국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이 마음을 고쳐먹었고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걸 중국이 알고 있고 미국이 정권에 상관없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45%, 지금 최근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는 뭐 245%라는 관세 수치까지 중국에 대해 나왔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수치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말했던 한 60% 정도의 관세 혹은 그보다 좀 낮은 정도로 어떤 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을 한 대로 정해지고 나면 다음 정권에도 그대로 연결될 겁니다. 바이든이 그랬듯이 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이걸 바뀔 리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미중 패권 대결은요, 단순히 10년, 5년짜리 문제가 아니고 50년, 100년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기 청문회 때 한 얘기입니다. 미중 패권 대결은 우리 21세기를 규정할 대결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끝난다고 해서 이 관세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눈치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만 잘 봐도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게 국제 협상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협상한다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어디랑 합니까? 일본이잖아요. 우리는 일본이 하는 걸 보고 따라 움직이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뭐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 관세 문제나 이런 걸 대중 압박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뉴욕타임스 기사도 나오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중 압박에 어떻게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세도 지금 협상하면서 더 낮춰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 압박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이 얻어내는 만큼 우리가 얻어낸다면, 야, 일본한테 저만큼 줬으니 우리도 최소한 저 정도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어서는 저는 결코 나쁜 협상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오히려 보통 일본, 한국 이런 순서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대선 국면이고 한국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는 것도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무한정 끌 수 없겠죠. 90일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요, 90일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말 바꾸는 거는 뭐 너무나 쉽고요. 사실 그 많은 나라들과 관세 협상이 90일 안에 갑자기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결을 하더라도 어떤 선언적인 타결을 해놓고요,
않고요. 그 안에 디테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리더십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나눠서 대응하면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눈치만 잘 봐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을요, 단순히 트럼프 소나기를 피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전환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돌아가시 전에 트럼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역사의 변곡점에 들어선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역사의 변곡점이란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질서,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지만 그 국제질서를 미국 스스로 필요에 의해 바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막 평화시처럼 눈치를 보면서 여기 들어갈까 저기 들어갈까 이러다 보면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배척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모든 분야에서 이익을 끌어내면 가장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전 말기에 제가 여기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도시바 공작기계 사건 같은 걸 보면 양쪽 모두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던 어설픈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이는데요. 1987년에 일본 도시바가 몰래 공작기계를 소련으로 수출합니다. 그때 소련은요, 잠수함에 정밀한 프로펠러를 못 만들어서 핵잠수함이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미국이 그 소리를 가지고 소련 잠수함을 탐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린 겁니다. 도시바의 공작기계를 수입해 와서 정밀한 프로펠러를 만들었다는 걸 미국이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미국에서 도시바 공작기계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도시바 반도체, 그리고 일본 반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중국과 당연히 잘 지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런 대전환기에 어설프게 양쪽 모두에게 발을 걸치고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다 보면 양쪽 모두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가 중국을,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제2의 내수시장으로 생각하고 중국에서 우리가 이득을 많이 취하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그 전략은 완전히 실패하고 중국 기업들한테 우리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안 됐을 뿐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 이런 데서 모든 배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갔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그 어떤 면을 보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이 과정에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당연히 열어두고 우리가 잘 지내야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명확하게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건 지금은 대전환기다. 그래서 이 전환기에 살아남는 방식으로 해야지 평화 시기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